SNS 얘기 아까 했는데 혹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에게 차단된 SNS는 복구가 안 됐나요? 여전하죠. 차단당해 있는 거 여전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엉뚱한 글을 썼을 때는 예. 바로바로 공격하면서 바로. 네, 제가 게시글 메시지 공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한동훈 대표한테 조변석계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마크롱을 닮고 싶었다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많이 예. 장사를 근데 했죠. 그 장사를 했던 사람이 마크롱을 깎아내리며 프랑스를 공격하며 이준석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좀 아주 확실하게 공격을 예. 좀 해드렸고 예. 그리고 또 그 동탄 미씨룩 예. 그거는 좀 예. 관련된 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글 쓴 거 보면서 특히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자유도 있지만 사실 복장의 자유도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TPO라는 게 있으니까 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복장은 표현의 자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주 더운 날 벗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반팔 입는다고. 네. 그죠? 그리고 아주 추운 날 그러니까 뭐 여튼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복장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를 개인의 일상 뭐의 어떤 이상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르게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고 왜 남의 글에 가서 댓글을 달아서 가볍게 처신한 걸 가지고 그걸 다시 공격을 받으니까 역공격을 하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공격을 했고 예. 또 기억나는 마지막은 예. 그 좌파 정권이라고 하면서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물가 점검을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 잡겠다고 했던 보수 정권들의 정부들은 뭐 다 좌파냐라고 얘기하면서 내로남불 정치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 프레임을 잘 잡아내고 그리고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예. 자기 편을 확실히 묶어가는 게 있는 그 정치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를 주세요. 차단은 됐지만 예. 이준석 대표의 글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 정치인데 뭐 이준석이 만든 이제 팬클럽 정당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뭐 고정값 상수이고요. 2%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레거시 언론들이 너무 그 반정치 기류에 편승하는 경향이 커서 3%짜리가 30%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준석의 정치적 메시지는 메신저의 신뢰가 없고 또 예. 메시지도 요즘에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젓가락 망언 이후에 좌표를 잃었다, 갈 길을 잃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그 반정치도 해악이지만 더 큰 본질은 그 반정치를 실어 나르는 이 레거시 언론의 아주 그냥 영혼 없는 내지는 어떤 그 정치적인 분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식의 언론의 행태를 저는 분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표적을 잘 잡아야 된다. 네. 이준석 그 자체는요, 요즘 메시지도 잘 안 읽혀요. 그러니까 글도 길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읽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하고 논의라도 했는데 지금은 레거시 언론이 그냥 따옴표로 써주는 거 외에는 예. 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언론의 예. 잘못된 행태에 우리는 끝까지 예. 저희는 경종을 울리고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예.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과거에는 이준석의 해악이 무슨 뭐 산불처럼 주불처럼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잔불이에요, 잔불. 잔불. 근데 잔불이 이게 까다로운 게 이게 소화기 들고 다니면서 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화기를 우리가 좀 상시로 가지고 좀 이동 경로가 많이 넓어요. 잔불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니까. 잔잔발이라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번거로워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 그 너무 동의해요.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네. 언론. 왜 그렇게 이준석 대표의 글을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이준석 글만 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요즘에 주진우. 그러니까 요렇게 또 세 보수 세트를 정당. 요 세 세트를 또 같이 묶어서 써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요즘 이제 김재섭 가끔씩 맞아요. 동참하는데 맞아요. 요거는 그 반정치 정치인들보다는 네. 전 이 언론의 문제를 좀 바로잡는 예. 아마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사실은 젓가락 망언 그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스피커의 볼륨이 좀 이렇게 많이 작아졌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신기한 게 점점 이제 그 스피커의 볼륨을 키우더니 요즘에는 아주 그 인터넷 언론들하고 레거시 언론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점점 매체력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아무튼 든든한 두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불 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화기를 양옆으로 끼고 다닙니다. 네, 네. 또 오늘 안 계시지만 또 우리 또 황희두 이사님도 계시고. 황희도 이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근데 그 황희두 이사님은 이제 잠불 쪽보다는 이제 주부를 주로 끄시는 분이죠. 헬기입니다. 헬기나 네, 네. 위에서 뿌리는 쪽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의 역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른 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허은하 전 대표님의 SNS는 이미 차단 대상이었는데 신인규 변호사 건 차단했나요? 뭐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글을 쓰면은 네. 이제 자주 떠요. 네. 네, 뜨면 뭐 저도 뭐 워낙 헛소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뭐 일일이 다 대응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뭐 남겨놔야 될 부분들은 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차단한 건 아닙니까 혹시 신인규를?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제 걸 차단을 했고. 그랬어요? 네. 이준석은 아직이고. 네, 아직은 뭐 살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제가 직접 공유하면서 예. 그 쓴 글을 직접 공유하면서 썼던 글들이 반응이 좋아서 어떤 건 막 2,000회 좋아요가 눌러진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그래서 예, 차단하는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글을 퍼와서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반박 글을 달면 아니 이준석 대표의 글 자체 페이스북 네. 글을 제가 공유하면서 글을 썼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픈 게 아니고 그러면 차단하면 그걸 못 하는구나. 차단하면 안 돼요. 그냥 글이 못하게 사라져요. 예. 그러면 내일부터 이준석 의원이 SNS 뭐 올리잖아요. 네. 그거 공유해가지고 글 써봐요. 가끔 해요. 그래요? 네, 가끔씩 해요. 근데 차단은 안 당해요? 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네. 뭐지? 이러면 나 허은하 전 의원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 왜 신인규는 살려주고 허은하 황희도와 나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야시장에 불러서 예. 좀 올바른 길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이준석 의원님의 출연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난 너무 열어놓고 저희가 이제 항상 모시려고 합니다. 열어놔야죠. 그가 안 올 열어놔야죠. 뿐. 예. 그가 안 올 뿐. 저희는 항상 월간으로 해보세요. 월간으로. 월간 이준석이요.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이준석. 한 달 앞을.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그 댓글들을 좀 써요.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써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글은 기사화가 안 되는데 예. 차단당했다고 내가 쓴 글만 기사화가 된 아이고. 거야. 그래요? 진짜 가슴 아팠어요. 예, 왜 그런 아이. 겁니까, 대표님? 다 언론의 문제죠. 언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예. 가슴 아프죠? 예, 우리 예. 정치 아시장이 더 잘 돼가지고 더 잘 되도록 아시장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방방곡곡까지. 두 분 덕에 예.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들 좀 많이 이제 들여다볼 것 같아요. 현안들도 좀 봅니다만은 일단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출발을 해볼 건데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시장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제 양자 대결을 오세훈 조국, 오세훈 강훈식, 오세훈 김민석 이렇게 이제 붙여봤었거든요. 근데 조국 비대위원장하고 붙여보니까 43.2%인데 41.7%로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일단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이제 어디까지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결과들이 왕왕 나오겠죠. 혹시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기존의 민주당 내에서 네. 지목받았던 그 후보군이 아닌 네. 다른 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조금 재밌었고요. 예, 맞아요. 여기 저 박주민 의원하고 양자 대결 이런 건 없어요. 네, 박주민 의원이라던가 박홍근 의원도 네네네네. 그렇고, 없어요. 네, 서영교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한 5-6분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후보군이 쑥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분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이 대표가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설마 이런 여론조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라는 네. 생각 해보고 싶다. 네. 왜냐하면은 네. 만약에 저런 구도가 돼서 네. 그냥 지금 조국혁신당이죠, 다시 네.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네. 조금 저는 좀
부정적 여론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뭐 이제 진짜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후보 내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네. 나중에 또 단일화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갈 예.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 예. 그거는 그냥 선거 지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결과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헌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떠나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신다면? 도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안 네. 된다? 판단 잘해라 이 말씀이시고. 네.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후보로 조국 대표가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경우의 수 중에 네. 가상 대결로 이렇게 뭐 흥미롭게 지켜본 건데 예. 조국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 경우에서 단호하시네요. 말 그대로 언론사에서 하나의 어떤 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예. 정치일 뿐이고 예. 지금의 여론조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저렇게 양자 대결로 이름이 올라와야 예. 본인의 이제 후보로서의 지위가 각인이 되는 예. 사실상 인지도용을 위한 하나의 여론조사일 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약간의 이제 그 선거에 문을 여는 예. 흥미 위주의 오프닝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예. 저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오세훈 후보가 되기도 일단은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은 있습니다만은 당내에 또 장동혁과의 관계를 또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좀 말랑말랑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명태균 게이트. 그렇죠.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저거는 뭐 좀 저는 글쎄요 저렇게 될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지켜보고 해야 될 부분이고 예. 문제는 큰 틀에서 지금 민주당이 서울에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이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경기도는 예. 사실 관리 감독 업무가 많고 서울은 반대로 돼 있거든요. 구청장들보다는 광역시장, 서울시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명실상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서울시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렇게 박빙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좀 예. 민주당은 큰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강훈식 그리고 김민석, 조국 이렇게 이 양자 대결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나온 거 보면 박주민 의원이 일단은 12.8%로 제일 높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자 대결 조사를 안 붙인 걸 제가 토마토 관계자에게 여쭤봤는데 본인들도 모른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서 뭐 민주당 주자를 저희가 따로 붙이진 않았다라는 거. 뭐 물론 총리 비서실장 제외하고 다른 분을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조금 분석하기 좀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예. 박주민 의원만 해주면 예. 다른 의원들한테 때문에 합리적이네요. 지금 뭐 김민석, 강훈식 이분들은 이제 말은 많지만 안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하니까 이제 이렇게 흥미 위주로 붙인 거고 예. 박주민 의원만 해주면은 뭐 나머지 의원들이 가만히 그렇죠. 있겠습니까? 아. 선거 경선이 아직 뭐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 뭐 강훈식, 김민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 중에 제일 경쟁력 높은 건 그럼 누굴까요? 김민석 어디에서요? 총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주진보 진영대. 민주당 내에서 네,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네네네네. 내부에서는 뭐 박주민 의원이 가장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하는 걸 들으셨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선 뭐 그렇다고 해서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나와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또. 김민석 총리님과 강훈식 실장은 제외한 상황에서 현직 분들 빼고. 현직 빼고. 네.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경쟁력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네.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출사표는 전 던질 거라고는 보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을 해도 예.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바람을 만들어낼 분들은 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냉엄한 현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주민 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활약을 하신 건 맞지만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임대차 3법에 그 아직도 그 많은 서울 시민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도 이제 11호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프레임 짜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앞으로 넘어가야 될 허들이 많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을 저는 높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네. 나머지 뭐 서영교 의원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어떤 행정가로서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기에는 저는 또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출마 선언을 앞으로도 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늘상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이겼을 때는 외부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그 이전의 선거들도 이 외부 인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늘 선거 승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 경쟁력이 확인이 안 되면 아마 저는 그때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들을 더 연구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권 초반이고 또 심지어 총리인데 어렵죠, 자리를 네, 비우기가. 자리를 비우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의원직도 버리고 대통령실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도 덜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강훈식 이름만 등장하면은 이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실장을 밀어주나 보다라는 그런 정치적 해석들이 많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였더라? 저기 특사로 발령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유럽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보가 이제 뭐야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그게 있어요. 강훈식 실장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기관장인데 예.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 비서실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저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역량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네. 이분이 비서실장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럼 비서실장 자리를 지금 바로 누가 채울 하느냐? 수 있는 대체 선수가 있느냐 예.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되니까. 예, 이게 뭐 서울시장 선거만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를 지금 정권 초기에 궤도 위에 올리는 역할은 뭐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예. 역할이라 전 강훈식 실장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전 비서실장 역할을 더 아마 대통령께서도 더 주문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일을 잘해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체제가 없어서. 강훈식 의원 시절에 네. 우리 또 허은하 의원님께서도 과거에는 어떻게 좀 잘 지냈어요. 국회에서 잘 지내셨죠? 네, 거의 비주류셨거든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주류였죠, 맞아요. 비주류였어서 비주류끼리 같이 저희 과방위와 함께 CES도 갔었고 예. 네, 다녀봤을 때 매력적인 분이에요. 상당히 성격이 매력적이고 좋으시다고, 예, 성격이. 그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서글서글하시고. 서글서글하고 네. 또 할 말 할 때는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서글서글 웃으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예. 그러나 본인이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막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 몇몇 수석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을 때 네. 비서실장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리더십은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예. 아마도 지방선거에서 출마 쪽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뭐 그렇죠. 움직임. 충남 쪽도 생각을 원래는 했었었는데. 충남도지사 맞아요. 예, 그랬었는데 워낙 이제 서울에 인지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번 붙여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너무 평판이 좋고 예. 인지도가 그래도 높으니 되게 중요한 서울시장에 내보내는 게 어때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자천타천 거론되는 그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그렇고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다 들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되니까 그럼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겠다. 혹은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누군가를 또 내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펌프질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CBS 라디오에 나간 우리 김종인
김종 한 달 앞을 내다 한 달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 이런 판을 벌의 순간 이런 판을 잘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오세훈 대항마는 박주민이기 때문에 박주민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미 나온 거는 이제 박주민이 나오면 훨씬 더 쉬운 상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메시지의 값어치가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는 좀 헐렁헐렁해져가지고 예. 이렇게 뭐 한 달 앞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윤석열 별의 순간 어디로 간지 뭐 책임도 안 지신 분이어가지고 예. 그 킹메이커로 왕성한 활동, 권력에 대한 집착, 예.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평가할 가치는 없고 예. 저는 강훈식 실장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네네네. 보완을 좀 드리자면 예. 유능하신 분이고 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분을 서울시장에 물론 나오기도 전 어렵다고 보지만 강훈식 실장의 정치적 미래를 좀 그려보자면 저는 비서실장 마치고 나서는 내각에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각을 거쳐서 김민석 총리가 뭐 당으로 언젠가 복귀를 하겠죠. 그 시점쯤에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으시기 때문에 그런 정권 후반기 쪽에는 젊은 총리로도 좀 강훈식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자산으로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 본인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데도 인정받는데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니까. 일을 잘하시니까. 네네네네. 내각 얘기도 잠깐 해봤고, 아까 어떤 분이 허은하 대표님 댓글을 막 주셨는데, 네. 허은하 너무 좋음. 정말 왕팬이시네요, 왕팬. 돌직구네요. 예. 허은하를 국회로 보내자. 그리고 산사태님은 좀 이런 댓글은 그냥 소개해드릴게요. 누나 사랑해.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고백까지. 예. 예.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이승기 씨 노래인가요? 갑자기? 네, 이승기 씨 노래? 갑자기? 그쵸. 이승기 씨 노래. 누나 관련된 노래. 네, 누나 관련된 노래도 있었지만 더 옛날로 가보면은 사랑의 누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내에 못 오지만 유승준 씨가 예, 사랑의 누나라는 히트곡을 나나나 이후였나요? 나나 이전이죠. 이전이요? 예, 이전이었습니다. 왜 저에 대한 사랑 고백은 잘 없네요. 예, 신인규는 늘 평가가 좋기 때문에 늘 칭찬이 간만에 나오기 나온 때문에. 댓글. 네. 저도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 박노철님도 나도 좋아. 햄스트님 언니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 이렇게 또 이제 좋아하시는군요. 남녀노소 다 가리지 네. 않고. 네, 똑똑한 허은하 의원님 뭐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서울시장 야시장 화이팅.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서울시장 얘기는 해볼게요. 근데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 뭔가 이제 한강버스도 그렇고 하는 정책마다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서울시장이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오세훈의 경쟁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후보가 현재 없어요? 보수에서는 예. 없으니까 나오는 게 아닐까요? 후보가 서울시장 없어서.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이 있나요, 보수에? 지금 보수당에서 적어도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그나마 갖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니까 그나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사실 똥볼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똥볼을 많이 찾잖아요. 예, 많이 쳤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예. 지금의 이미지와는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기존의 서울시장들이 못하던 부분들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 건 그 보수 정당에는 또 슬픈 일이죠.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보수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긴 한데 만년 서울시장이어가지고 서울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고착화된 어드밴티지를 좀 가져간다라는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세훈의 매력은 뭐예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5번째 서울시장을 하는 거죠. 그죠. 4번이나 했구나. 5선이죠, 5선. 네네,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참 국민들이 이제 지치고 인물론적으로 봐도 예. 뭐 행정을 잘한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을 상수로 놓는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박빙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사 이익을 지금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전 더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인구 구조 면이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이
경기도 선거는 쉽죠. 예. 왜냐면 주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 내지는 뭐 30대 후반 이런 층들이 많이 밀집해 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계층들을 놓고 선거를 하니까 경기지사는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6070 세대라든지 젊은이들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많다 보니까 2030과 6070이라고 하는 세대 구분론적으로는 민주당을 덜 지지하는 쪽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그 구조이다. 예.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개인기로 극복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젊은 층한테도 인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지지는 받았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예. 6070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의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적 역량, 네. 행정적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네. 못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재명 다음 버전을.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뭐 시간이 이게 많진 않지만 네. 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전 이재명 정부 네, 성공에 도움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서울시장 선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위기네 하다가 그냥 치를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 선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특히나 어려운 지역의 선거, 이 확장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저는 묘안을 좀 민주당이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 의식과 그 몸부림에서도 나온다고 보는데 네. 제가 지금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위기감이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의구심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 저희가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을 오세훈 시장이 그 최근에 했어요.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기다렸다라는 듯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에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치 이제 부동산 전문가 다 됐어요. 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지.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두 분 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혹시 재반박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허나 대표님께서는. 우선 태도적인 측면을 네. 먼저 얘기를 한다면 예. 오세훈 시장도 사실 이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를 해봤잖아요. 네. 그 송파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줬던 거 네. 그거 다시 덮었고 맞아요. 그때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예, 그런 실수가 한번 있었던 분입니다. 앗대고 한 적 예. 있죠. 예. 그렇다면은 우선은 무조건 물론 야당에 근데 서울시장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네. 네네. 보수 쪽에 네. 보이시니까 예. 공격을 해야 될 때라도 한 번만 기다려줬으면 훨씬 더 품격 있는 보수당의 시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나 쉽게 공격했다라는 점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실수가 없었더라면 예. 그때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풍선 같아서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 저희가 튀어버리고. 다 튀어나가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이재명 당시 대표 때부터 이재명 대표는 엄청나게 이 그 규제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 강력한 규제를 예.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더 찬성하는 사람이고 예.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정부,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예.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속 정책이라던가 이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엊그제 있었던 정책, 그러니까 규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못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 생각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확실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문제를 예. 왜 이렇게 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집값 상승을 막는 이게 뭐 일시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세 번째 대책이 나온 것이고 글쎄요, 뭐 제가 어제 오늘 들은 바로는 굉장히 평가들을 좋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양가적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가 나오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나오면 또 반대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늘 그래왔던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은 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있습니다. 오세훈계의 맏아들인데 비상계엄이라고 했죠. 뭐 부동산 계엄이라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계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에 그러니까요.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쫄래쫄래 도망갔던 도망자가 이제 와서 지금 부동산 계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도민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전 그걸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예. 무엇보다 서울의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탓이 있죠. 그 탓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이어오른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오세훈이에요. 예. 그럼 서울 집값의 책임이 오세훈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내 말이. 부동산 미친 집값 광풍에 오세훈의 무능함과 정책 실패가 98%는 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98에서 99%?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한 1% 정도 이제 책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건데 네. 저는 너무 좀 모렴치 않고 뻔뻔하지 않은가. 본인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난 4년 동안의 서울시정 동안에 부동산 값을 망쳐놓은 사람이 이제 와서 유체이탈식으로 마치 무슨 새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잘못된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마치 윤석열의 그 특수부 검사들이 예.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리는 아주 그 저렴한 술책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없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정말 젊은이들의 희망을 다 분쇄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꿈을 짓밟고 있는 이 상황이고 이게 뭐 출산율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의식주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와. 근데 의식주와 관련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거의 핵심 수단인 이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은 뭐 갭투기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이 심리 불안 때문에 모두가 지금 수요로 달려들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은 비정상적인 가격을 만든 게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말하면 전 싱가포르 모델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재로서의 이제 네, 주택을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한번 고강도의 규제까지도 저는 생각을 할 지점까지 왔다라는 게 제 문제 인식이고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요 규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앞으로는 수요 분산 정책도 많이 쓸 걸로 기대합니다. 수요 분산? 결국에는 부산 내지는 뭐 호남, 또 대전 이런 쪽으로 이제 지방의 투자 인프라를 많이 만들면서 정권 5년 내에 수요 규제뿐만 아니라 수요 규제는 지금 이제 얼음땡으로 얼음을 해놓은 것이고 수요 분산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안정화시키면은 그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부 예. 이재명 정부의 저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맨날 공급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 지난 4년 5년 동안 본인이 못한 공급이에요. 근데 뭘 자꾸 공급 얘기하는지도 웃기지만 결국 공급을 늘리려면 뭐 재개발, 재건축, 전 신도시 해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기 보유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제 문제에 있어서도 장기 보유를 이제 장기 거주로 바꿔간다든지 이런 예. 실거주자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의 아예 대기조의 전환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유동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코스피 시장이 지금 화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중의 유동자금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흘러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그 맏아들 김재섭 의원 계엄 투표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계엄 운운하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국민들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식의 발언들은 전 정말로 자제되거나 아니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200% 동의하고 그리고 제가 국정기획에 있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는 걸 들어보면서 거기 회의에 들어왔었던 사람 같다. 마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시고 실용적이고 누구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세요. 근데 이 얘기인데 임재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나서 이 말 하대요. 누구요? 김재섭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심각한 예. 표정 지으면서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정부가 있습니까? 딱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제가 나열해 볼게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온 거거든요. 그동안의 정권 중에 부동산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결기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접근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매일 졌죠. 하다가 찔끔하다가 후퇴하고 찔끔하다가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온 누적의 역사 아닙니까? 실패 역사 아닙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늘 져온 건 맞아요.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죠. 전 이길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망국적인 병, 저 이거 치료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문재인 정권 자꾸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당시에는 부동산밖에 자산의 증식 수단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화랑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정책을 쓰고 있다. 맞아요.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만 보는 게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5극 3특도 얘기했잖아요. 전국을 서울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게 하는 수요 분입니다. 분산책입니다. 예,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수요 분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말자. 투기하지 말자. 주식시장으로 좀 시각을 돌려라 라는 생각이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만 서울만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사실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꿈을 갖기는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미래 세대들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주식시장에 예.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개 하셔도 돼요. 아니 김재섭 의원이 대변하는 청년들은 지금 집을 사겠다고 덤비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도봉 쪽이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사다리 걷어쳤다고 막 열을 내요. 왜 청년들의 꿈을 짓밟냐고. 예. 그럼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미친 집값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부모님 잘 만난 시장에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이 미친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더 부동산 값이 올라가도요. 살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뭐 언제까지 올라갈 겁니까? 올라가면은 어떻게 감당하는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사다리 걷어찼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모님 잘 만나서 돈 물려받고 나도 뭘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지금 요 사람들의 얘기만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평범하게 자수성가해서 본인의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을대로 더 지금 융자 땡겨가지고 더 갭투기해서 집 사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상대로 좀 속이고 있는데 좀 정직해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뭐 비유할 때 계엄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했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투표도 안 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계엄 당시에 본회의장이 있었어요. 근데 나갔죠. 김재석. 불성립 됐죠. 그때 12월 7일에는 처음에. 불성립이 네, 됐죠. 처음에 나가버렸죠. 처음에. 도망갔죠. 네. 재섬 런을 했죠. 런. 서울런이라고 있어요. 우주시장에 하는 거. 재섬 예. 런을 했죠. 도망갔죠. 쫄래쫄래 도망갔죠. 예. 계엄인데 도망갔죠. 국민들은 바깥에서 응원봉 들고 그 추위 떨고 있는데 도망갔죠. 이런 거 도봉 국민들이 다 기억할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아마 근데 부동산 계엄 김재석 얘기인데. 의원이 비판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아이고. 과정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과의 그 방송 내용이었나? 그래요?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튀어나오고 재섭이 너 1년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똑같이 그 지지해준다. 개대치론을 얘기한 거 맞아.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거 자꾸 기억해줘야 돼. 예. 재섬 그랬다가 런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맞아요. 잠깐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탄핵 그 투표할 때는 들어왔었던 건가요? 그때는 표결은 했을 텐데 그죠? 204표로 가결이 됐죠. 맞아요.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뭘 던졌는지는 모르죠. 찬성을 던졌는지 뭘 했는지 모르나 12월 7일에는 도망간 사람이 예. 무슨 계엄이라고 부동산 계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12월 3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12월 7일에 도망갔습니다. 예. 여튼 계엄이란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 상처되는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도 회복해야 될 시간에. 예, 비유를 할 때도 사실 그렇긴 하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치를 좀 제대로 배우세요. 월간 좀 보면서. 좀 제대로 배워야지. 자, 그리고 이미 근데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훌륭하신 제작진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앞에서 다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으로
자금을 투기에 쓰지 못하게 틀어막아 버리면 이 자금을 어디다 결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유도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를 시키는 게 1차 목표고 네네네. 더 오르지 않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고군분투합니다. 여기 초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시켜야죠. 연착륙으로. 그래야지 정말 자수성가하고 누구의 뒷받침 없어도 그때 가서는 정말 비드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정화가 되거나 하락이 됐을 때는. 근데 네. 지금처럼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서 미친 집값이 돼가지고 아니 저 이자를 어떻게 내지? 아니 둘이 맞벌이를 해도 쓸 돈이 없고 아니 이자를 못 내요. 근데 어떻게 그 집을 삽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싱가포르 모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의식주에 해당합니다. 의식주. 우리가 만약에 의식주의 식인데 쌀을 누가 독과점 해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면 그거 놔둬야 됩니까? 의식주인데?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력한 좀 국가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돈 벌겠다라는 저는 그 투기 세력들의 의지와는 저는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 국민을 투기 세력화했다 이러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전 국민을 투기 세력화 합니까? 투기 세력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올라온 게 현실인데 그걸 그럼 잡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말 국민들의 상처가 많은 이 의식주에 대해서 특히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망국적 질병을 좀 치료하는 데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값 올리는데 투기 세력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집값을 막 굉장히 비싸게 내놓으면 이게 인위적으로 가격이 뛰잖아요. 그 담합도예요. 네, 담합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점검하는 그 특사경이 아니라 뭐라 부르죠? 점검단? 그리고 부동산 감독 기구를 좀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미 어제 하루 반짝이었던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본인 집부터 처분하라 공세했다가 바로 SNS에 반박글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그 아파트가 13년간 실거주했다 이제 이 얘기로 반박을 했는데 제가 이걸 내용을 쭉 봤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거를 왜 그 국민의힘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거주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 당시에 이 갭 투자를 했다라는 식의 그런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선은 그 예측 가능한 사다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집을 장만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때 제가 70년대생인데 저희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80년대생 불가능해져. 거의 불가능하죠. 네, 10년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근데 여튼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여의도에 그 아파트가 예. 있어요. 오. 근데 제가 동대문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때 또 원리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제가 동대문으로 갔죠. 그때 출마를 또 해야 네, 되니까.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갔을 때 남편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나만 있으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네네. 같이 가게 되면 거긴 전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전세를 주고 네, 동대문으로 떠났어요. 자가로. 네. 예. 근데 동대문에서 못 나가게 됐어 나. 예. 개혁신당으로 가면서 갑자기 아. 영등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영등포로 다시 오는데 계약한 사람은 2년 계약했고 예. 그분들 4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그쵸. 4년 동안 저희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갭 투자입니까? 저는 이 김병기 대표도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역을 어떻게 왜 움직였는지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냥 보면서 너 왜 거기서 살지 않아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끼리는 다 아는 스토리일 텐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지역구가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그쪽에 전세로 가시는 분들도 그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그런 전세로 케이스인데 가죠. 전세 끼고 사고 이런 게 예. 아니고 전세로 가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살던 데는 거기 집이 있는 전세를 거고 주고. 동작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로 2016년에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지역구가 거기니까. 예, 지역구가 거기니까. 근데 거기 원래 살던 아파트는 알고 보니까 그 장미 아파트라는 곳이 13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린 이미 다 샀으니까 이제 너희는 못 산다. 라는 뭔 식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불공정 프레임을 이제 하나 짚었고 조정훈 의원은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은 나쁜 놈이냐 이렇게 김병기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 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의원 아니지만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10몇 년 동안 갚았어요.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좀 드리자면 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네. 매듭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러움도 없어요. 뭐 부럽거나 네. 그분들이 원망스럽거나 왜 우리는 못 사는데 왜 우리 앞 세대들은 다 집을 가졌을까? 그런 피해의식 갖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를 할 것이고 이걸 뭐 원안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이 시대에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네. 국민들 중에서도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박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되는 것 자체도 예.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아마 박탈감을 또 느끼시면서 왜냐면 그 갭투기를 해서 집 산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맞으니까 아마 그 정서를 지금 국민의힘이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갭투기로 집 산 사람들 내지는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 싹 다 전수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원안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참고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억지로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전수조사를 해서 예. 저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팔지 말지는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아 나는 갭투기로 사서 재산 증식을 했어. 그건 부끄럽다. 재산 증식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네. 부당하게 네. 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저는 이런 것들 저는 관료 사회로도 저는 전수조사 이런 것들도 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누구냐면요.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그 사람들 고위 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들이고 뭔가 부동산에 친화적으로 자산 증식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이상하게 써오는 거 아니야라는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면에서 정책의 수용성 면에서의 불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을 가지신 제도권의 권력자들이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성적으로 예. 나설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 정책을 썼을 때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아니 뭐 자기들은 뭐 다 이렇게 지금 집 가졌고 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집 못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던진 거니까 요거 좀 전수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수조사 왜 하자 그러냐면 하면요 국민의힘이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니 비율적으로도. 아, 비율적으로. 네, 먼저 제기했으니까. 아, 부자 정당. 매도는 진짜 이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저는 뭐 전 집이 없고 전 집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전 안 갖고 있는데 예. 많은 국민들은 그런 박탈감들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그러면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들은 전 조금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조정원 의원 이렇게 막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 그래, 하시는데 조 의원님도 궁금하고 한번 우리 해보죠 그거를. 김재섭 의원님도 궁금하고 김재섭 의원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다 하는지를. 궁금하네요. 네,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셨나 보시죠. 예,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얘기 좀 해봤고 오늘 사실 갤럽 여론조사가 제일 화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짧게만 짚을 건데 제일 놀라운 거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에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게 다수 당선돼야 한다.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근데 전체로 보니까요. 3% 차이밖에 안. 39대 36이고요. 서울 경기 보실까요? 서울은 39대 38이고요. 인천 경기는 40대 40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봤을 때 저는 가장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당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위기 아닌가요,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거울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모름, 예. 응답 거절 하신 분들도 또 지켜봐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쪽은 바로 이쪽이거든요. 네네네. 예, 왜 이분들이 모르고 예. 응답을 거절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제 당 대표님과 예. 그 지도부들이 예. 좀 지켜보시면서 행동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 어디냐? 그 밑에는 좀 잘렸는데 중도층과도 사실 심각하긴 해요.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 저기는 안 나오죠. 저기는 안 나오는데 중도층 쪽도 사실 38대 36이거든요. 제가 네. 보니까
중도가 38, 여당 후보 당선이 38이고요. 야당 후보 당선이 36입니다. 그래서 2% 차이밖에 안 나요. 이게 중도에서도. 말이 되냐고. 역대 어느 정당과 비교했을 때 야당의 현 주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야당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당도 똑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아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위기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이 39% 나오고 네. 국민의힘이 25%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은 여당 당선 39, 야당은 36. 36인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11%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내가 지지할 수는 없다. 다들 지금 국민의 마음이. 근데 선거를 놓고 투표를 한다라고 자기 지역구에서 물어보면 민주당한테 나는 근데 표 못 주겠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을 부득이 찍어서 심판해야겠는데 라는 의도가 11%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맞아요. 지지 안 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중도에서 좀 놀라셨지만 38대 36 이제 요런 숫자들이 이제 보태져서 맞아요. 아마 그런 네.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 그러니까 11%의 분들이 왜 그런 국민의힘에게라도 힘을 실어서 지지는 못하지만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럼 표를 못 주면서 소극적인 심판을 하겠다. 예. 왜 그러고 있을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뭐 가장 현실을 회피하는 방식, 뭐 조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고요, 진심으로. 근데 저 지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약에 받아든다면 마치 이제 대입 수능 때 모의고사 성적에 빨간불이 켜진 거랑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빨간불을 켜졌는데 빨간불인 걸 인지 못하면 맞아요. 그 자체가 더 큰 맞아요. 위기가 될 것이고요. 빨간불인 건 아는데 아무런 환골탈태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대로 시간 흘러가듯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간다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결국 모의고사 수능 날은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날이 그렇죠.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과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예. 저는 잘 성찰해 보시기를 민주당에는 정말 좀 보약처럼 좀 쓴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그 하나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심지어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시는 여론조사 네. 곳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쪽에서도 서울 수도권 쪽이 사실 좀 빨간 저희 노란등이 들어왔다고 좀 봐야 되고 갤럽만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조사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서서히 양당 지지율이 갭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갤럽이 어찌 보면 여러 여론조사 중에 전화면접 조사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으니까 갤럽을 많이들 보시는데 오늘자 갤럽은 저는 네. 매우 근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탑시크릿 있나요? 이게 약간 착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보면 정당 지지율도 지금 14%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당 지지율은 14%나 높은데 왜 예. 선거를 놓고 붙어보면은 왜 박빙이야? 예. 불안하잖아요. 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네네. 저는 그 착시의 원인은 민주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집권 여당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어떤 칼럼을 보면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 집권 야당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고 목소리는 센데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 그 행동도 국민들의 삶의 편익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정치인들 성과 내고 자기들을 위한 행동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오해 내지는 또 진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지금 뭐 좋은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 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윤석열 깜빵 같고요. 국민의힘 국민들은 정당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민주당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과 효능감 여기에 지금 국민들은 기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의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더 혁신 더 노력.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매일 여론 수렴하시고 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혁신의 노력만큼 하고 있나요? 거기서 오는 괴리와 갭이 국민들이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못 주는 하나의 원인 아니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국민의힘 더 못하는 사람하고 보는데 국민들은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해? 당대표까지 2번이나 지내셨고 대통령 되신 분인데 왜 저렇게 못하지? 기준점이 좀 달라서 나오는 착시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반에서 반장을 뽑았는데 네.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아. 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신인규 반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있겠죠. 예. 그래서 뽑아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을 좀 잘 이끌고 예. 그리고 능력 있는 건 아니까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아할 것 같아. 나 이제 반장이고 나 잘났으니까 예. 자, 반장 찾다고 막. 막 따라와 막 이렇게 너무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겸손하고 그리고 문제 있다고 이제 내가 뽑진 않았던 네. 부반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예.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예. 가져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끌던 또 다른 무리들이 그 반에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우리 반이 평화로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못 나가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비주류였다 주류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자리에 갔는데 네. 태도가 변신하고 더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거부감 느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마음도 네.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예. 그렇다면 민주당 예. 같이 이제 겸손하게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제가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유능함의 면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전 두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하면 전 떠오르는 게 소신 그리고 전략 굉장히 영민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전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지도자, 그 소신 있는 지도자 이게 떠오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풀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 비판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전선을 넓히는 그러니까 무전략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헤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 왜 해결되는 게 민주당이? 없냐?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소신의 면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욕을 많이 드실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욕을 먹으면서도 책임을 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간 그 능력을 입증을 한 건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그 특검법 관련해서도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 날은 합의를 철회하면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반발,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또 철회하면서 니탄내타 공방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신, 어떤 확고한 소신과 신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때는 그걸 봤었는데 지금 왜 민주당에는 왜 안 보이냐. 제가 이런 게 좀 지금 국민들의 좀 박한 평가의 두 번째, 세 번째 원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네. 이제 그 국감 시작하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돼가지고 네. 저녁을 함께 하자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네네. 네. 정청래 대표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이제 방송에서 보는 모습이랑 진짜 많이 달라요. 네네네. 기존에 제가 21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도 네. 와 정청래 같은 선배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법인가 뭐 이런 책들도 쓰시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시죠. 강의도 많이 하고 후배 정치인을 키우기에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과방위에서 과방위원장으로 만난 정청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고 네, 엄청 네. 싸웠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고 이제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쟁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총을 들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예. 그리고 또 서울에선 또 지는 여론조사도 살짝 그러게요. 있었기 때문에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또 다른 보수 인사 김은혜 네, 네. 같이 만났었는데 네네네. 저희를 불렀었던 이유도 예. 분명히 있었을 아마 그런 겁니다. 목소리를 네. 또 필요로 했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해 보려고 하고 예. 신인규 대표께서 해주시는 저런 쓴소리를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신 김상우 의원이라든지 김용남 의원님이라든지 허은하 의원님의 그 어떤 시각, 관점, 역할, 역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필요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네. 혹시 뭐 또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만 더 하려고 근데 했잖아요.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바라는 네. 기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못 미치는 게 국민들께서는 네, 맞아요. 정치로부터 관심이 더 멀어지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 너무 대단하시고 잘하시는 게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저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셨고 네. 지금도 사실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로만 너무 외롭게 네.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에서도 그 지지율을 더 보태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고 상승작용을 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전 지금의 이 빨간불을 좀 약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뭐 두 분 너무 또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모습, 또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혹여 나중에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 정리하면서 중요한 이제 현안이 또 하나, 요거는 이게 참 요즘에 이야기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혹시. 네, 맞아요. 예, 백혜룡 경정과 이문정 지검장 얘기인데 오늘 서울 동부지검의 이문정 지검장이 백혜룡 경정에게 수사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거 뭐 언론에서 표현한 바로는 동부지검에 작은 경찰서 하나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전결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수사 독립성을 부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수단을 만들었고 지휘 체계가 있는데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이 항의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불법 단체라는 말까지 쓰면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 넘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문정 검사장을 비롯한 이 합수단의 지휘부들이 뭔가 이 상황을 좀 그래도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뭐 수사 정결권이라는 개념인데, 네.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또 만들어내서 지금의 상황을 또 덮어서 어떻게 또 가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거 또 문제될 것 같거든요. 수사 전결권이? 서로의 또 판단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전결이라는 게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지휘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백혜룡 합수단을 만드는 게 맞죠,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 이문정 합수단이고 책임자인데 백혜룡 경정은 또 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이건 모르겠어요.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수사 전결권이라는 게 작은 경찰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영장도 신청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검토나 이런 거는 합수안에서 또 한다? 뭐 요렇게 그러면 좀 정권이 아니라고 하겠죠, 백혜룡 경정이. 아, 그건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을 좀 급하게 만들어내서 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예. 조금은 전 위험 요인들이 계속 있다. 네, 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좀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좀 연결지어 설명드리면, 이게 우려되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걸 저는 왜 찬성하냐면 검찰의 권한을 빼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거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무슨 성경의 원리처럼 완벽한 제도의 모델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도 맞아요. 최대한 경찰의 수사 독점도 견제할 대안들, 그게 필요하다. 수사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 건데, 이게요, 2명의 헤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2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핑퐁 내지는 협력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문정 검사처럼 많은 대중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검사,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좋아하시고 응원하는 백혜룡 경정. 근데 이 두 분이 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선에서 그러면 검경 협력이라는 게 잘 되겠습니까? 가장 국민들 앞에서 뭐 제가 훌륭하다는 말을 못 쓰겠어요. 그냥 가장 유명한 사람들, 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이문정, 경찰 중에 가장 유명한 경찰 백혜룡. 근데 둘이서 이렇게 충돌하고 하는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수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웃는 사람은 누구냐? 범죄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핑퐁, 수사기관의 협력의 삐그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해야 될 범인 잡는 일에 소홀해질까봐 저는 늘 걱정하고, 그래서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제가 목소리를 크게 냈던 건데, 뭐 저만 낸 건 아니고 뭐 김기현 변호사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번에 참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들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권한을 빼는 거에 대해서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제2, 제3의 임은정, 백혜룡과의 같은 이런 갈등들이 일선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뭐 셋 다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도에 나온 내용은 이래요. 경찰팀을 이끄는 백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청사 10층에 있고 그의 사무실 PC에는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지 간에 수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자유롭게 수사하라라는 얘기처럼 일단 들리거든요. 그 전결권이 뭐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일단은 뭔가를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합수단과의 마찰이 만약에 그렇게 벌어지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조금 전에 신인규 대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네. 신인규 대표가 네네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구나. 인기가 뭐, 예, 두 분 다 많죠. 말씀을 들으면서 네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알기 쉽게 얘기를 네네네네. 해주셔가지고 예. 도움이 많이 되면서 네. 저도 같은 의견이라 예. 전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은 뭐냐면 임은정 검사도 그렇고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모두 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번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에요. 네네. 예,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에서도 함께 네. 만나서 예, 했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검사장으로 가는 바람에 헤어졌고 근데 제가 한번 놀러 가서 봤거든요. 네네. 네,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짜로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인 것이고 그리고 여하튼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성공을 바라는지는 예. 모르겠으나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 제가 백혜룡 경정은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대로 뭐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원하는 목표대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삐걱거리는 삐걱거리는 것 같고 이제 눈과 귀를 가리게 되게 되면 원하던 목표 말씀대로의 그런 것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까봐 그 점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수사 개시면에서는 정권을 주는 게 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개시는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간섭만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거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검경 파워 게임식으로 갈까봐 그걸 걱정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어제 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전결권을 받은 백혜룡 팀에서 영장을 신청을 해요. 그걸 이제 안 할 때. 합수단에 수상한 놈이 있어. 백혜룡 영장이 늘 주장했던 대로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이 안에 수상한 검사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마약 수사 외압의 주된 인물이야. 이 사람에 대한 압생 영장을 백혜룡 팀에서 신청을 해. 근데 그걸 검찰 단계에서 청구하지 않고 청구는 검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각을 해버려. 그럼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노출이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거 충돌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뭐더러 두 분이 이렇게 뭐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서로 뭐 이 팀은 완벽하다 뭐 이렇게 서로 왜 평가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치하면서 저도 늘 제 마음에 새기는 게 반정치론자들만 빼고 반정치들은 제가 평가 외로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판단할 전 자격도 없고 국민들 앞에 다 국민들이 저는 평가하시는 판단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분의 선의를 의심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예. 확실한 거는 임은정 검사장이나 또 백혜령 경정이나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돼 있고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고도로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임은정 검사장도 최근에 검사 오적을 지적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혜령 경정도 한술 더 떠서 불법 단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잘 해내고 불법성을 밝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더 잘 하셔야지 이렇게 여론전식으로 수사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예. 참 저희가 안타까워 진짜. 맞아 안타까운 마음은 공무원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느끼실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참 저희 이 인물 또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얘기할게요. 이준석 의원이요. 오늘 좀 힘드네요 인물들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 전결권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 이상한 일의 보증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논리 구조가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라면서
중국과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두 분 다 예, 말씀 주세요. 뭐 이렇게 길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얘기는. 예, 네. 부정선거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이준석은 부정한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선거 중독자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중독자고 가장 부정한 정치인이 부정선거라는 본인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예. 또 한 번 뭐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 그러니까 1일 1 대통령 때리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면 자기가 대단해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반정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치 그냥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예. 평가의 값어치도 없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월간하는 그 위원장님 있죠, 김종인 예,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가서 좀 잘 배우고 오세요. 네, 우리 허은하 대표께서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죠. 잘 배우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써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예.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거 기술론자가 선거 중독자예요. 중독자의 선거 기술자가 아니라 입법기관이잖아요. 예. 이제는 과거의 모습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 국민 세금을 받는 입법기관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정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계속 같은 선상에 서고 싶은 예. 왜냐면 욕망이죠, 욕망. 욕망이지. 왜냐면 반 윤석열로 성공을 해봐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반 이재명을 이재명으로.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성공했어요? 언제 성공했어요, 이준석? 어차피 반 윤석열 때문에 좀 떴다? 그나마 지금 떠가지고 예, 보수의 뭐 모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 과거를 끌고 와가지고 갈라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얘기잖아. 남북이 이렇게 서로 갈라졌는데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 네. 동서로 갈라지는 네. 그 지역 기술, 감정. 예. 지역 감정. 지역 감정. 예. 그게 어떤 드라마, 영화인데요. 예. 킹메이커에서 예, 예. 그림자로 불리는 네네. 그분이 했던 전략처럼 이제 그 영화에서는 예. 나왔는데요. 예. 아주 나쁜 정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갈라치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진짜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잘못 근데 배웠어요. 네, 잘못.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웠다. 둘 잘못 배웠다. 다 비판하는 것 같은데 백혜룡 경정의 확신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나 음모론 같은 걸로 이제 이어졌고 음모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그만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혜룡 경정 같이 이제 이른바 이제 음모론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전권을 줬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으로 보이고 예, 키워드 정치라고도 좀 생각하고 알고리즘 정치, 어그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음모론적 시각으로 그 젓가락 망언은 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음모가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음모론적 시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빨리 결자하지 하세요. 저 진짜로. 징계한다고 해놓고 나지만 안 왜 안 하고 하지? 있잖아요. 네, 아니, 음모론적 시각이 저 자꾸 들어요. 자꾸 이준석의 음모론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젓가락 망언 그거 왜 규제를 안 하는 자, 거지? 우리 대문자 SH님 신인규 멋있어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끊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멋있다라고 얘기한 맞아, 댓글도 아유, 있었기 아닙니다. 때문에 아유,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 예, 두 분 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 소중한 친구 이오지오의 또 다른 패션 제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가족분들이 만들어주신 10만 원의 기적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오지오가 단 2주간만 파격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절기 필수 아이템 이오지오 트레이닝 후드 오. 집업 데려왔습니다. 야. 이게요. 후드 집업이 하나가 있고요. 요 아래에 또 팬츠가 있는데요. 요게 원래 따로 사면 35,000원 더하기 27,000원입니다. 35,000원 더하기 27,000원이에요. 상의가 더 비싸. 35,000원, 바지가 27,000원. 근데 같이 사잖아요? 어떤 마법이 발생되느냐? 5만 원입니다. 무려 이게 얼마야? 12,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네. 12,000원을 깎아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사시면 무려 5만 원. 심지어 근데 무료 배송이래요. 와, 다른 데서 사면은 5만 원 더하기 막 4,500원이잖아. 54,500원인데 이거는 두 개를 같이 사면 12,000원 할인에 5만 원에 세트가 갑니다. 무료 배송이에요. 딱 2주간만. 10월 17일 금요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정판 이벤트 2주간만 저희가 딱 한다고 합니다. 야시장 10만 기적 이벤트. 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물이 더 예쁘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면도 좋아요. 고급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면도 아주 짱짱하네요. 좋습니다. 요즘 계절에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그래요.
아 짱짱해요. 아 쌀 때 그 너무. 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면이 중요하죠. 네. 아 좋습니다. 이제 또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예, 이오지오 후드 집업 펜칠 세트 5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오늘부터 한정판 이벤트 무려 2주간만 예, 2주간 5만 원. 2525 어. 야. 이오지오가 2525 이벤트. 라임은 방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방금 생각했습니다. 네, 방금. 그래요. 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야, 신기 변호사 그리고 허은아 전 대표님, 허은아 의원님과 또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